여러분, 내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에 급반등한다, V자 반등한다, 이런 전망들을 참 많이 내고들 있습니다. 올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심지어는 마이너스 5.9% 노무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요 그래도 희망 섞인 수치 아닌가요? 최악을 넘어서 내년에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한국은행조차도 마이너스 2% 올해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경제는, 제가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폭망하잖아요. 폭망. 역대급이니까. 0.2%면요 IMF 때 5.5%였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석유파동 때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최악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0.2%가 그냥 그대로 지켜질 것이냐,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못 지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19가 안 끝났어요.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여기에다가 홍콩 관련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전쟁, 이것도 우리 경제에 엄청 영향을 미칠 겁니다. 수출이 GDP, 국내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40%가. 그러면 수출이 그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데, 홍콩 문제 때문에 특별주의를 만약에 박탈하게 되면, 박탈할 것 같긴 해요. 일부라도 박탈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분명히 일부조차라도 박탈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세 부분을 하든지, 투자 부분을 하든지, 무역 부분을 하든지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만큼 관세를 내야 되니까 3자 무역이 이제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3자 무역은 못하는 거고, 또 하나, 미국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완전히 막을 거고요.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막게 되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출의 비중이 국내 총생산 GDP의 40%를 넘고, 그러면 올해 우리 경제가 잘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수출 하락, 급락, 폭락에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잘 된다, 이렇게 다 전망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미지는 중앙일보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는 마이너스 0.2%지만 내년에는 3.1%로 잡고 있어요. 3.1%. 대단하죠. KDI 국책은행입니다. 한국개발은요. 여기도 올해는 플러스 0.2%지만 내년은 3.9%까지 갈 거다. 대단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여기는 올해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만 내년은 3.4%까지 가겠다. S&P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입니다. 여기는 올해는 마이너스 1.5%가 되지만 내년에는 5%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5%까지. 이 두 개를 보면 S&P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V자 성장도 엄청난 V자 성장을 할 거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는 과연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여기서 지금 성장하는 게 다 3% 성장률 이상인데 과연 3% 성장률을 가져갈 거냐. 일단 저는 내년에 3%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장밋빛 전망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성장을 합니다.
올해보다 나을 테니까 성장은 하지만 이 3% 성장이라는 것도 장밋빛 전망이라는 거죠. 예, 기저효과라고 할까요? 올해가 성장을 너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3% 성장을 하더라도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년 가서 전년이면 2019년이죠.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내년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올해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올해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나 전년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안 좋아질 건지 뻔한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태동하기 이전, 태동을 했지만 반년밖에 안 지난 그때하고 비교하든가 2018년하고 비교하면 그야말로 최악일 거예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2018년, 2019년, 2018년 극성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입어서 이게 선순환 효과로 돌아갔기 때문이거든요. 2018년 9월에 경기가 정점이었습니다. 정점. 경기가 정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부터요. 정점이면 여기에다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이때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경기를 죽이는 정책을 썼어요. 최저임금 올린다든가 주 52시간제 도입한다든가 세제 혜택을 줄인다든가 세금을 올린다든가 뭐 법인세만 하더라도 22에서 25로 올렸잖아요. 이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이 그야말로 매출액이 계속 줄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상장사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었습니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만큼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많았고 비용 부담이 많았던 걸 어딘가에 전가를 시켰는데 어딘가가 바로 제품이었어요. 그 제품에 전가를 시키니까 세계적으로 나가서 수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수출 경쟁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19라는 이 아주 엄청난 대형 악재가 우리 경제를 강타를 했죠. 그러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잖아요. 마치 코로나19가 이렇게 경제를 망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3% 성장을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한 성장은 아니다. 코로나19 이전 혹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성장과 비교하면 턱도 없는 성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2017년에 3.2% 성장하고 끝이었어요. 작년에 2% 턱걸이였는데 억지로 성장했죠. 5% 이상 성장한 거 지금 S&P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5% 이상 성장한 게 언제였나 진짜 까마득해요. 2010년이에요. 2008년 9년 어려웠을 금융위기 다음에 그때가 이제 그 V자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6.8%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단 한 번도 큰 폭의 성장,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성장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내년에 3% 성장할 수도 있겠죠. 모든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에는요. 3% 성장을 하려고 하면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전제가. 3% 성장 자체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제가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이 성장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전제냐고요? 코로나19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점을 찍고 이제는 완전히 좀 뭐라 그래요?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돼요. 근데 과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점을 찍고 이게 안정기로 접어들 거냐의 문제입니다. 정점을 찍고 안정기로 접어들었을 때는요, 저는 뭐 3% 성장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안 썼던 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 이상도 저는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성장을 워낙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해본들 전년보다도 못할 거다. 혹은 전전년보다도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금 제 생각에는 2차 팬데믹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지금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는 지금 시작입니다. 예. 중미나 남미나 아프리카 쪽은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거기는요, 의료시설도 예,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해요. 우리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면요, 거기서 오는 팬데믹도 엄청납니다. 또 거기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죠? 유럽으로 건너가고, 아시아로 오고, 중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지금 엄청나게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3%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수치입니다. 예. 저는요, 이럴 때 제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내년에 성장하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년에 이 최악의 상황도 버텨낼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부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언젠가 모를 시진핑의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를 보이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소득 주도의 성장 자체가 시진핑이 방한한다고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코로나19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 코로나19가 계속 창고를 하는 순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벌써 2자리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진핑이 오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한민국을 방한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사드 논란 또 붙었죠. 미중 무역 전쟁 이거 굉장히 극격화되고 있어요. 예, 게다가 코로나19가 지금 2자리 계속 돌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시진핑이 방한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 보는 거예요. 때문에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내년에 진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정부는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도 대출을 만기 연장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만기 연장하고 돌아오는 시점이 있어요. 돌아오는 시점이. 게다가 이자도 만기 연장했어요. 그러면 금융권들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금융권도 계속 못 버팁니다. 규모가 크면. 그럼 결국은 이자를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금 회수에 나서야 되는데, 자금 회수에 나섰을 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자 많이 어려워지고, 가게 많이 어려워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부채도 929조잖아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때문에 저는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 친노동 정책이 친기업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계속 똥꼬집 부리고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 52시간제 올해 저는 이거 탄력근로제에서 1년으로 바꿔야 돼. 1년.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근로제라고 해서 주 52시간제를 수행하는 기간을 3개월 안에 다 하라 이거거든요. 3개월 단위로 주 52시간 책정하고 3개월 단위로 주 52시간 책정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자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나아요. 1년 단위로 하면서 일 많을 때 일 열심히 하는 거야. 더 많이 하고요. 일 적을 땐 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7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도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탄력성을 많이 부여해야지 기업이 뭔가 융통성 있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안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게 예외 업종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예외 업종. 예외 업종 있어야지 일하죠.
연구개발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개발. 예. R&D 기업에서는 R&D가 핵심이고 R&D가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R&D까지 이게 만약에 제어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어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도 반드시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예. 그것도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쪽 있잖아요.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예, 다행히 뭐 K방역 이게 워낙 뭐 잘했다는 평가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K방역과 관련된 수출 산업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 52시간제를 파격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최저임금도요. 저는 동결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동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2.8% 올랐죠. 예, 원래요.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10%. 물론 이 말은 제가 말하는 건 좀 황당하긴 하죠. 절대로 마이너스 10% 안 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예, 그렇지만 재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영세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중견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살아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임금이 이렇게 많아서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러면 그래도 한 10%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보면요. 30%까지 올라가는 데가 수두룩해졌어요. 30%까지가.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인건 비중이 이렇게 많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을 폐기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방역 나름 성공했다고 봐요. 예. 그러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K방역을 위한 어떤 뭐 TF팀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이 두 개가 주도가 돼서 예, 수출 지원단 같은 걸 만든 다음에 K방역을 위한 수출 지원 아주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요 코로나19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생활 속에 그냥 감기처럼 머무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K방역과 관련된 예, 그런 산업들이 계속 뜰 거예요. 마스크 단순하게 봤지만 옛날에 마스크 그러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그런 아주 뭐라 그래요. 예, 꼭 필요한 예,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됐어요. 이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필수품이 됐다고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요. 방어 물품들 천지입니다.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소독제, 손소독제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뭔가 TFT를 만들어서 이거 뭐 정부 차원에도 해도 돼요. 근데 정부 차원에는 워낙 큰 일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두 어떤 기관 혹은 보건복지부도 넣어도 괜찮겠죠. 보건복지부도. 예, 그렇게 해서 뭐 식약처도 넣어도 괜찮고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또 한 번 만들어가는 그런 예, 한강의 기적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치료제, 백신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요. 국가 주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예. 민간 주도로도 하고 일부는요. 민간 주도에서는 지원 빵빵 하고요. 국가 주도로 해서 마치 옛날에 전전자 교환기 옛날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전자 교환기 전화 말입니다. 옛날에 전화 막 돌리면 교환은 나왔죠. 교환은 이렇게 꽂아줬단 말이에요. 이게 전자로 됐습니다. 전화해도 뚝뚝뚝뚝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게 교환이 돼서 다른 데로 전화가 가는 그런 개발할 때 전부 다 애터리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잖아요. 애터리가 중심이 돼서. 예, 그런 것처럼요. 반도체도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요. 예, 와이프로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우리가 쓰는 CDMA 기술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 행정 전산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뭐 주민등록 등본을 쉽게 떼고 이 행정 전산망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주 국가를 위한 거 있잖아요. 예, 국가를 위한 것은 TFT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백신을 만들든 치료제를 만들든 여기서 만드는 회사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하죠. 게임 체인저. 그야말로 판을 바꾸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지금 방법이다. 뭐 일단 뭐 미국에서는 렘데시베르라는 뭐 아주 제한적인 치료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에볼라죠. 에볼라 치료제였는데, 예, 에볼라 바이러스죠.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였는데 그게 좀 된다고 하고요. 모더나인가요? 모더나에서는 지금 개발해서 환자들한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좋다고 해서 내년 3월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게 저는 정부가 예,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주도보다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보면 뭐 센츄를 그 뭐예요? 셀트리온인가요? 셀트리온대로 뭐 녹십자는 녹십자대로 예, 뭐 다른 제약은 제약대로 이렇게 다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제조업 레네상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조업 레네상스. 아마 제일 처음에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주 52시간제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대전환을 맞으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제조업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 못 살리면요. 우리 제조업 영원히 못 살릴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독일식의 어떤 우리 제조업을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독일식의 어떤 방법론. 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독일은 선진국이면서도 제조 강국이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예, 그렇게 가야 되지. 그래야지 중국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처럼 말입니다. 예, 독일이 저는 가장 올바른 모델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요. 중국한테 완전히 먹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제조업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리고 중국의 그야말로 제조 속국이 되는 그런 날이 또 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마치 속국처럼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우리한테 설설 끼었어요.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압도했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이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중국이 우리한테 설설 긴 적이 없거든요. 92년부터 북반 정책을 쓰면서 그때부터 한참 동안 적어도 2000년까지는 우리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했죠. 우리는 성장을 우리 기술도 다 뺏겼으니까 사실 중국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중국이 큰 소리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우리에 대한 대중국의 어떤 전략 자체가 조금 미숙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제조업에 대한 르네상스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말입니다. 어쨌든 국가 경쟁력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이 내년에 3%를 성장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